오늘의 셀럽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궁금한 뇌연구소의 대표 장도성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볼 책은 신경생물학자 윌리엄 해리스의 저서 뉴런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원제목을 찾아봤더니 0에서 탄생까지 인간의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원제목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원제목과 이 책의 번역본의 제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잘 짐작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제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거거든요. 제로에서 탄생까지, 무에서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책의 거의 4분의 3은 이 아이가 엄마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뇌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뇌과학 책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웬만한 뇌과학 책은 섭렵했다. 그래서 나 뇌에 대해서 웬만큼 안다 자부하는 사람이 그런데 정말 세포 하나에서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심화 과정으로 읽기 좋은 책인데 요 내용이 사실은 거의 약간 교과서에 가까운 내용이다. 내용을 훑어나가다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과학자들의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 나온 거는 골지와 카할의 대표적인 논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상체설 대 시냅스 가설 논쟁 같은 예시가 저는 너무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이 뇌안을 들여다보던 때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뇌영상 기술이 있거나 어디 뇌 스캐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현미경 레벨에서 뇌세포를, 신경세포를 보려고 들여다보니까 신경세포 안에 있는 되게 다양한 물질들 또 세포가 어떤 게 신경세포인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걸 염색하고 색칠해가지고서는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골지라는 사람은 네트워크가 보이니까 이 망상체라고 보이는 이 네트워크를 보고 이 신경세포,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단일 네트워크의 형태로 작동하나 보다 라고 하는 네트워크 가설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카할이라는 분은 더 자세히 보고 나서 아니다,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돼 가면서 어떻게 보면 파트들이 이제 다 붙어가지고 하나의 망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각각 다른 조각들인데 모여서 망을 형성하는 거고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서 뇌가 작동하는 거다라고 이제 서로 다른 가설을 냈죠. 결과적으로는 카할의 승. 재밌는 거는 이 뇌과학 연구가 발전하는 역사 자체가 수없이 많은 논쟁들 위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말하면 주연님이 과학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싶다. 일단 엄청난 논쟁을 터뜨리면 됩니다. 이 논쟁을 터뜨리고 다른 과학자들이 재밌는 질문이야. 나는 이 사람의 그 가설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올라타면서 이 논쟁이 커지면 그 분야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마치 논문을 SNS처럼? 대표적인 예로 실제로 1963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존 에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존 에클스와 또 반대쪽에 이제 오토 르비와 다른 학자들이 이제 붙어서 했던 가장 그 흥미로운 뇌과학계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세포,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할 때 이 신호 전달이 전기적이냐, 화학적이냐, 요걸 가지고 붙었어요. 알고 계시네요? 네,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존 에클스는 어느 쪽? 화학적? 전기적. 틀렸네요. 근데 완전히 틀리진 않았어요. 네. 본인은 전기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증거를 쭉 보고 후배 과학자들 하는 거 본 다음에 미안, 내가 틀렸어 라고 1951년에 본인의 포지션을 바꿔요. 진짜 멋있는데요? 멋있죠? 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 과학자들도 많거든요. 네. 심지어 막스 플랑크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구조는 이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예전의 과학자들이 맞네라고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과학 이론을 믿고 있던 과학자들은 죽을 때까지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아우르는 우리의 생각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락을 이 책에서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유전자에는 인간 뇌가 진화해온 영겁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모든 아기는 거기 적힌 정보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뇌를 재구성한다. 우리는 모두 아주 작은 수정란, 소금 알갱이보다 더 작은 단세포에서 생을 시작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논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도 이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인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받는 두 분을 보면서 저 혼자 은근히 좋아했던 거 아세요? 두 분 다 뇌를 연구한 연구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가로 꼽히지만 이게 퓨어하게 인공지능 연구했던 게 아니라 데미 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국 UCL에 있고 MIT에 있으면서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되게 유명한 논문들도 많이 써서 인용도 되게 많이 되는 실제로 뇌과학 쪽에서 연구를 했던 학자예요. 마찬가지로 제프리 힌튼 교수님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알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뇌의 메커니즘을 어떠한 형태로 이제 기계에 적용할 수 있고 기계가 이제 사고하거나 인지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인간의 뇌와 같은 시스템일까 다른 시스템일까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신 분이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뇌 안에 있는 신경 네트워크들의 원리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되게 흥미로운 게 인공지능이 인간도 못한 일들 하잖아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죠. 그럼 거꾸로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랭귀지 모델에서 하고 있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어떤 방식의 모델로 해결하는가를 보고 그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뇌 네트워크를 보면서 혹시 뇌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역접근을 하는 뇌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도 인간이 하는 걸 하게 하면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던 접근 방법이었는데 그거는 최근에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뇌과학자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뇌과학에서 인공지능 모델에 되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거꾸로 이제 뇌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면서 또 인공지능 모델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또 뇌가 워낙 복잡게다 보니까 인간이 보고 그냥 요거 구분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줘야 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아져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뇌과학이라는 영역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한 영역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트워크에 이어서 또 궁금한 게 뇌과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더라도 뭔가를 계속 학습하고 배워나가면 뇌세포의 연결이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이 결정적 시기를 다시 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책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학습을 한다면 뇌세포는 결국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뇌세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뇌세포들 간에 연결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연결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야 때리지 마 뇌세포 죽어 술 마시면 뇌세포 죽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뇌세포는 일단 머리 때려서 많이 죽이기는 웬만큼 세게 때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뇌세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세포가 제일 많은 순간이 언제냐? 엄마 뱃속에 태아 때예요. 그 이후로 뇌세포의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신경가소성이라는 건 뭐냐? 일정 뇌 영역이 예를 들어서 막 잘려져 나가거나 수술받아 사라졌어. 그럼 연결들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연결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연결들이 생겨나면서 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신경가소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 오건 어떤 변화가 오건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새롭게 배우고 또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뇌가소성 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원리예요. 이 신경가소성이 항상 높은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높은 시기가 있어요. 가장 높은 시기는 사실 태어나자마자부터 처음 2년입니다. 처음 2년 동안 뇌가 배워야 되는 이 신경가소성에 올라가 있는 건 뭐냐? 세상의 감각 신호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결정적 시기에 눈을 가리고 있으면 책에도 나오는 고양이 얘기처럼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눈 가린 걸 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망막에 닿아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 시신경을 타고 시각 중추까지 전달이 돼도 뇌가 뭐야 저거? 라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색깔인지 형체인지 얼굴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 모든 건 태어나서 처음 2년 동안 계속 보면서 배워야지만 그 기능이 생겨나는 거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인 자극이 왔을 때 이게 뭐야 라는 거를 뇌 안에서 연결을 만들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대략 이게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냐. 흥미롭게도 전두엽이 완성해야 되지만 이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가 놀랍게도 20대 초중반 정도가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신경과소성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돼요. 시간과 노력 없이 신경과소성이 계속 살아있지 않다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책도 읽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신경과소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소식은 예전에는 새로운 뇌세포가 안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되게 오랫동안 정설은 뇌세포는 새로 생기지 않는다. 네, 저도 죽음 끝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최근 10년에 새로 정설이 바뀌었어. 와. 새로운 신경세포는 자라난다. 와. 새로운 신경세포는 자라난다. 대략 어느 정도의 그 맥스 레이트로 자라나냐 하면은 대략 내 뇌 전체 1.8%까지 새로운 신경세포로 교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니까 천천히 교체가 되긴 하죠. 네. 그리고 또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 새로운 신경세포가 많이 생기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러닝, 역시. 달리기, 운동,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요. 유산소 운동 이런 걸 하게 되면은 BDNF라고 하는 신경성장인자가 분비가 되고 얘가 분비가 돼야 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 공짜는 아닙니다. 역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배움에는 때가 있다. 네.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배움에는 때가 있지만 평생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배움에 때가 있다가 결정적 시기이고 네. 그러면은 이때를 놓쳤다고 안 되냐? 어떤 건 안 돼요. 그렇지만 뇌는 평생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은 평생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아우르는 이 책의 문장이나 단락을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몸과 모든 사람의 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모든 사람의 몸과 뇌와 다르며 이 차이는 자궁 밖에서 우리 몸과 뇌가 마지막으로 조성되고 개인의 세계 경험을 통합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경험의 무대인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침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책은 뇌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발달 과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뇌와 모든 몸은 다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안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귀비는 진짜 이분을 모시려고 이 코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님. 이거는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다 이런 책인데 제목은 진짜 멋있어요. 네, 제목이 참 잘 졌죠. 교수님이 강력 추천한 무슨 이 톰 치버스하고 특수관계에 있거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이즈가 이제 주장한 수학 공식 그걸 오늘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책에 이 페이지 정리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딱 한 번 나오고요. 네. 이 책의 대부분 이 수식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이 책의 내용인 그 베이지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게 베이지 정리라서. 요거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이해하고 나면 너무 쉬워요. 예. 어떤 한반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 안에는 남성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질문은 그 반에서 왼손잡이 여학생을 고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왼손잡이를 다 나오라 그래요. 네. 그 중에 여학생을 골라도 되죠. 그렇죠. 먼저 왼손잡이를 먼저 가린 다음에 또 네. 여학생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 왼손잡이를 골라. 그 결과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당연히 같아야 되잖아요. 예? 베이지 정리 이해하신 겁니다. A를 제가 여학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는 왼손잡이. 그러면 먼저 A를 골라요. 그 여학생이 골라질 확률을 PA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 왼손잡이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수식으로는 이렇게 12. 짝대기를 걷고 표시하는데요.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왼손잡이를 고르는 거예요. 여학생이면서 왼손잡이를 고르는. 그래서 이게 여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이라는 조건에서 왼손잡이. 예. 근데 아까 뭘 보이신 거죠? 아니, 나는 왼손잡이 먼저 고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중에 여학생을 골라놔. 골라도 똑같아.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베이지 정리예요. 이게 사람들이 뭘 헷갈려 하냐면요. 이거하고 이거예요. 여학생을 먼저 뽑고 왼손잡이로 고르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왼손잡이를 먼저 뽑고 여학생을 고르는 거. 사실 이게 다르잖아요. 순서는 다르죠. 네. 이 두 가지를 말로 생각하면 이건 여학생이라는 조건 안에서 왼손잡이일 확률이고요. 네. 이건 왼손잡이라는 조건 안에서 여학생일 확률이라서 사실 말이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같진 않아요. 이게 이 베이지 정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그 응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다들 고민해 보셨을 그 코로나 진단 키트예요. 네. 자, 코로나 진단 키트를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빨간 줄 둘이 나왔어요. 그럼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걸렸을까요? 걸렸죠. 코로 두 줄이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시고 그러십니까? 지금 생각한 문제가 뭐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뭐냐면 네. 두 줄인데 두 줄이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키트를 사면 거기에 민감도라고 적혀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얼마나 민감하게 잡아내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감도가 95%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명 걸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중에 95명이 빨간 줄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민감도는 걸렸을 때 두 줄 나올 확률이에요. 걸린 사람 중에. 네. 근데 아까 이 우리가 두 줄 나올 때 궁금한 거는 두 줄 나왔을 때 걸렸을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르다잖아요. 민감도라고 키트에 적혀 있는 건 네. 걸린 사람 중에 두 줄이 나오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실험에서 공개하죠.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두 줄 나왔을 때 걸렸을 확률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민감도라는 건 100명의 실제로 걸린 사람 중에 실제로 걸렸는데 5명은 놓치는 사람이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 5명을 그래서 이걸 거짓 음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음성이 나왔는데 잘못 나온 거죠. 100명을 했는데 5명은 놓친 거잖아요. 그 95%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95% 신뢰도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내가 두 줄이 나왔는데 5%는 가짜일 수 있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 저자가 재밌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을 골랐어요. 네. 그 사람이 교황일 확률. 어떤 사람이 교황일 확률? 거의 없죠, 뭐. 그 다음엔 교황을 골랐어요. 예. 그 사람이 인간일 확률. 100%죠. 그렇죠.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올라가느냐? 인간일 확률하고 인간이 교황일 확률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키트에 관계된 문제가 정확히 그거라는 거예요. 걸렸을 때 양성일 확률은 양성이라고 나왔을 때 실제로 걸렸을 확률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순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수가 달라서 그래. 모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조건이 그 앞에서 우리 이 수식을 적을 때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긋잖아요. 예. 밑에 있는 거. 예,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A일 확률이에요. 이걸 거꾸로 적으면 완전히 다르게 되죠. A라는 조건이 있을 때 B일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데 사람들이 이걸 엄청나게 헷갈려해요. 그리고 딱 그 코로나 키트를 보니까 민감도 95%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 코로나 진단을 해보니까 빨간 줄이 2개 나왔어요. 아이고 걸렸구나라고 하는 거죠. 예. 거의 웬만하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이는 아주 간단한 그 예를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수식으로 하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 수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많이 해요. 걸린 사람은 걸렸다고 하는 게 95% 민감도.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판단하는 게 특이도고 이게 99%. 그러면 안 걸렸다는 건 웬만하면 진짜 안 걸렸다는 뜻이네요. 한 줄로 나오면. 그거 아닌가? 그거 아닌가? 근데 왜 반대로 설명을 해주고 왜 이렇게만 자꾸 설명해줘요? 이걸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 이 진단 키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일 실험하고 싶어요. 예. 그럼 실험에서 얻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걸린 사람 모으고 안 걸린 사람 모으고 진단하는 거죠.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해봤더니 두 줄. 주로 나와. 주로 두 줄로 나오더라. 안 걸린 사람 했더니 주로 한 줄로 나오더라. 그거를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단해봐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회사에서 쉽게 측정하고. 그럼 내가 이걸 측정하지. 그럼 뭘 더 측정해 주냐?
그렇죠. 그게 회사의 주장이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거꾸로라는 거예요. 2줄 나왔는데 실제 걸렸을 확률이 궁금한 거죠.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대체로 비슷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안 그래요. 지금 그 예를 설명드릴 거예요. 예. 여기서 일단 뭘 생각할 거냐면 이거를 이게 다 어려운 한자가 많아요. 유병률이라고 있는데 네. 병이 얼만큼 있느냐예요. 유병률을 병이 얼마나 1%라고 가정할게요. 그 얘긴 10,000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유병률이 1%니까 100명이 걸려 있는 거죠. 네. 뭐 암이 걸렸다. 예. 암이 걸릴 확률은 1%야. 코로나로 할게요. 코로나가 걸릴 확률 1%. 그래서 현재 10,000명이 전체 집단이에요. 그럼 이 중에 유병률이 1%니까 걸린 사람은 100명이죠. 네. 100명. 100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걸린 사람. 예. 예. 그 다음에 100명이 걸려 있고 안 걸린 사람은 9,900명이죠. 9,900명. 예. 그죠? 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네. 한편 걸린 사람을 갖고 진단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95%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양성이 나오는 게 95명이죠. 네. 그런데 걸렸는데도 음성이 나올 수 있죠. 그건 5명. 안 걸렸는데 음성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까 99%. 네. 99% 그런데- 대부분. 예, 그런데 1%는 안 걸렸는데 양성으로 나오겠죠. 그게 몇 명이냐면 요거의 1%니까 99명. 99명. 그러면 요 자리는 9,900에서 99를 빼니까 숫자를 네. 좀 어렵게 한 것 같네요. 네. 자, 요 편을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양성이 나왔으면 뭘 봐요? 걸려서 양성 나온 사람도 있고 안 걸렸는데 양성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어쨌든 나는 양성이에요. 그러면 전체 양성의 숫자는 95 더하기 99죠. 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걸렸을 건 그 중에 이만큼이죠. 네.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49%인가? 약 50%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돼? 뭔가 마술 같죠. 그래서 유병률이 굉장히 작을 때, 그때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네. 실제로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정확한 키트야. 그렇게 말하고 판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걸렸는데 2줄이 나왔는데 내가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 그 이유가 전체 인구 집단에서 실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워낙 작아서 그래요. 안 걸린 사람은 이만큼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안 걸린 사람 중에 판정을 했더니 우연으로 2줄이 나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걸린 사람은 워낙 적잖아요. 실제 걸려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찾죠. 그런데 그 숫자는 작죠. 걸렸을 때 하는 확률은 95%인데 요걸 보고 거꾸로 가는 확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진단 키트를 만들 때는 민감도하고 특이도는 쉽게 실험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유병률을 모르죠.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건 무슨 통계로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럼 사회로? 어떻게 알겠어요? 유병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그래서 이 유병률 같은 거를 베이지 통계학에서는 사전 확률이라고 해요. 사전 확률을 그래서 이게 주관적이다, 확률이. 네. 이게 그 베이지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통박. 예, 정확해요. 통박. 그거. 예, 지금 우리 진단 키트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병률이 1%면 내가 2줄 나왔다고 해도 안 걸릴 가능성이 꽤 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유병률이 50%다. 그러면은 2줄 나왔잖아요. 그럼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 다 코로나 걸리는 분위기야. 근데 2줄 났으면 어제 내가 그 놈을 만났더니 근데 걸릴 줄 알았어. 이런 거고 집에만 있었는데 걸릴 일이 없었다. 그러면 2줄 나와도 내가 사전 통박으로는 안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요거 가능성이 반반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진단 같은 게 보건 학자 같은 분들이 감염이 막 확산되는 초기, 그때는 이 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의료 체계를 굉장히 마비시킬 수 있어요. 안 걸렸는데 양성 판정 받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계속 오는 거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실제 걸린 건데. 하지만 만약에 큰 규모로 감염병이 확산된 다음에 그때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베이지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교황이 인간일 확률은 인간이 교황일 확률과 다르다. 다르다. 양성판 2줄 나왔다고 걸렸을 확률은
걸렸을 때 두 줄 나오는 확률과 다르다.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 근데 그 두 줄 걸렸다. 그거는 사람들 헷갈려 하는데 교황의 인간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네. 근데 이렇게 논리 구조를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개가 같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딱 두 줄이 나오면 그 키트에 적혀 있는 민감도 95%를 보면서 아이고 나 걸렸구나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베이지 통계학을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많이 드는 게 이런 진단 키트예요. 요거 조금 어려운 책인데 교수님이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요 중에 요 문장 정도만 기억하면 어디 가서 너 진짜 아는 척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그걸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교황일 확률은 교황이 인간일 확률과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것만 기억하면 베이지 정리 대충 기억한 거네. 아, 그러니까 누가 소개팅 자리에서 뭐 물어봤을 때, 야, 그게 말이 돼? 막 진단 키트 얘기하면 인간이 교황일 확률하고 교황이 인간일 확률과 같아? 그렇지. 딱 이렇게 말하면은 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교황님 죄송합니다. 아는 척하기 진짜 좋은 문장이네. 이야, 알겠습니다. 만권당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코딩의 리코딩 AI 조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산업 최전방에서 AI 기반을 다지고 계신 오순영 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오늘의 책은 2025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입니다. 근데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도입하는 기업이 많이 없다라기보다는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어나운스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는 회사 대부분이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대기업들인데 그 소위 말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뭐 소프트웨어 하나 도입하고 AI 모델을 하나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생산성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 하나하나를 단계 가져가는 과정들이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딘 부분이 있고요. 인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식. GPT 모델이 나왔을 때 버전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버전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전 버전보다는 그 다음 버전이 좋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저희도 안쪽에서 이렇게 써보다 보면은 분명히 됐던 게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뭔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면은 나중에 또 바꿔야 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하면 우리가 마치 약간 테스트 베드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퍼스트 무버보다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AI가 높여주는 생산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이제 늦게 도입하는 기업일수록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좀 점점 이런 늦게 도입하는 기업들이 도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도 어떤 시기적인 것들을 놓치는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도태되는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글로벌 레포트로도 뭐 시간을 아끼거나 비용을 아끼거나 아니면은 인력의 어떤 투입 그 수준을 낮추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이미 거기에 대한 증명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사실 이렇게 도입한다고 해도 의장님 계셨던 뭐 금융 네. 분야 같은 경우에 좀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융에서는 사실은 AI를 다양한 형태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금융사로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네. AI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 뭐 대고객 서비스 상에서 고객들의 어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도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그냥 그런 금융 어떤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 안쪽에서 먼저 알게 되고 그것들을 고객한테 알려주는 형태로 어떤 보이스 피싱 뭐 피해 사고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금융사 안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또 적용을 하려고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입했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를 좀 측정을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ROI 아까 잠깐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은 이것들을 도입했더니 고객 만족도가 좋아졌다. 고객 만족도도 사실 저희가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게 네. 고객 만족도가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측정 가능한 것들이죠. 그 최근에 네.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이런 네. 말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1인 유니콘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1인 맞아요. 생산성이 예,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제 1인으로도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말을 했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1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은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내가 코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어디다가 외주를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을 어떤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사실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 같은 것도 뭐 미드저니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툴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 물론 그 퀄리티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쓸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도가,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1인 기업이 유니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AI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일단 그 기업에서 AI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오픈 소스인 뭐 라마나 딥시크와 같은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오픈 AI나 뭐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클로즈 소스의 API를 활용하는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그리고 클로즈 소스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은 것 같아요, 주제가. 우선은 이제 뭔가를 시도해 보기에는 API를 쓰는 게 사실은 되게 덜 부담스럽죠. 클라우드로 먼저 해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뭐 POC를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할 수 있고. 근데 약간 금융 사례로 얘기를 들자면, 금융 같은 경우는 내부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 리전 안으로 들어와야만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한 해결이 되기 전에 이제 오픈 소스를 먼저 좀 가져와서 안쪽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가 뭔가 레슨런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픈 소스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클로즈드 소스로 뭐 저 API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기간은 어떻게 될 건지, 규모는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딥시크 엄청 핫하잖아요. 너무 핫해요. 특히 이제 오픈 AI CEO 샘 알트만도 네. 딥시크 사태를 보고 내가 좀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었나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네. 좀 오픈 소스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도 남기기도 네, 했었는데, 맞아요. 좀 앞으로의 좀 전략 방향성 이런 게 어떻게 변화할까요? 미국 비롯해서 대한민국도 지금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일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는 딥시크 자체가 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데 그 량원평이라는 그 딥시크의 창립자의 어떤 마인드셋이 좀 저희한테 좀 충격을 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분명 미국한테 뒤져져 있는 건 맞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뒤를 쫓아가면서 제품만 만들고 활용만 할 것이냐. 우리도 이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생태계를 리드해보자 라는 게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집단지성을 좀 모아보겠다. 그 다음에 협업을 하겠다. 그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판을 좀 키우겠다. 약간 1위는 확실히 미국이잖아요. 2위는 이제 중국이에요. 네. 그러면 3위권은 사실은 올망졸망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있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돈 투자가 많이 돼서 미국은 사실 자본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같은 상황은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혁신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좀 더 국가적으로 좀 밀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번 딥시크 사태로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과 또 별개로 보면은 AI 때문에
사실 좀 취업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잖아요. 우선은 사실은 예견됐던 일인 것 같아요. 지적인 수준, AI의 지적인 수준 상태가 지금 상당히 높고 뭐 단순 반복되거나 아니면 매뉴얼화돼서 뭔가 할 수 이렇게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AI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가 맞잖아요. 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신입사원의 위치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일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제너럴리스트여서 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장기적으로 내 미래를 가지고 갈 게 뭔지를 찾는 어떤 그거를 탐색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뭔가 선택이 되면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위가 올라가면 다시 제너럴리스트가 돼요. 다른 분야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누군가와 또 협업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고 지금 희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히 도전해보는 것들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든 경험치를 하나씩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규정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실패가 완성이 아니잖아요. 과정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뭐 책도 쓰고 뭐고 하지만 나이에도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AI 대전환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전환 시대에 사실 뭔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책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뭐 저와 공동저자도 그렇지만 저희는 실제 AI 필드에서 사업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쭉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 사업들을 실제 이 필드 안에서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전체 기술 트렌드에 대한 보는 눈, 이 책을 보시면서 이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습득이 되시면 계속 나오는 기술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좀 이해력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각 기업에서 어떻게 지금 AI를 도입하는 것들을 어프로치하는 건지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품화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 기업 안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어느 소속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변화들을 좀 이 책에서 있는 내용들 가지고 좀 체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는 뭐 직원들한테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이 급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 파도를 타면서 좀 파도를 즐기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각자 업에서 하시는 일들에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또 이렇게 짤막하게 어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깊이 있는 지식을 음미하는 곳, 안승찬의 지식만찬. 저는 안승찬입니다. 첫 번째 지식만찬에 초대한 귀비는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구정우 교수님. 자, 오늘은 교수님이 쓰신 생존십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 생존십이 뭡니까, 교수님? 생존십.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충만해 있는 사회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 간의 인간 군산 등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랑 거의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갈등과 분열을 하는 우리 모습을 좀 포착해내고 싶었는데, 근데 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젊은 세대가 요즘 뭐 이생망이라던가, 뭐 갓생이라던가, 뭐 각자 도생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 키즈 존, 노 시니어 존, 뭐 노 교수 존까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십이라고 하는 거는 프렌즈십, 뭐 오너십, 뭐 릴레이션십 하면서 관계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의 마인드 세팅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 약간 세대 갈등에 대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면 인구의 비대칭이 문제예요. 20-3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통계를 제가 직접 한번 내봤어요. 20년 후면은 이제 2044년도니까 그때 이제 70세 노인이랑 30세 청년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30세 청년의 인구가
70세 노인의 인구의 47%밖에 안 됩니다. 그럼 22세는 어떨까? 22세의 어떤 인구 분포를 봤더니 70세 노인에 비해서 20년 후에 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세랑 30세를 합쳐도 70세 노인이랑 비교해 보면 인구가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건 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길에 나가서 명동에서 돌을 던지면 다 노인들만 맞는다.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뭐 세대 갈등이 그렇게 심각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뼛속까지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 시작이니까. 예. 아, 세대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 또 인구 비대칭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예.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네. 사회학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교수님은 이제 사회학 전공하셨으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역동성이 생기는가. 그래서 뭐 에밀 듀르카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개인의 합은 전체 합보다 많다. 크다. 크다. 전체보다 크다. 전체보다 크다. 그러니까 개인이 합하면은 개인의 합한 게 개인을 기계적으로 합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커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보통 사회 갈등을 많이 다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된 모습들, 사회가 갈등하는 모습들, 이게 왜 갈등이 생기고 또 집단 행동은 왜 나타나고 지금 탄핵 전국에서 집회 시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찬성하는 탄핵 찬성하는 시위, 또 반대하는 시위. 협력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협력하면 얻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얻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데 비용은 개인이 치러요. 집회 시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집회 시위를 통해서 원했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받아요. 다 같이 누리죠. 네. 예. 근데 그 개인의 어떤 비용은 개인이 지불. 개인이 지불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집회 같은 데 나가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귀찮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집회 안 나가는 게 답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집회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최대한 유리하죠. 근데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가 전부 참여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젊은 그 세대에 대한 뭔가 편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가 혼재되어 있는 걸까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 이대남 이대녀 갈등도 있었고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울분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뭔가 불만도 많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았는데 또 기왕에 이 친구들이 이제 팬덤에 참여하면서 콘서트도 많이 가고 이렇게 뭐 누군가를 응원하는 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팬덤에도 익숙하고 누구를 응원하는 데 익숙한 2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이죠. 남녀의 차이가 좀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거기 참여해서 내가 즐기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내 목소리도 내고 참여한다는 어떤 그런 가치의 의미를 두면서 어떤 그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참여해서 개인의 충만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기존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약간 오해 같은 게 좀 그렇죠. 있었다고 네.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편익만 추구한다, 뭐 워라밸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뭐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건 사실이다. 그건 왜냐면 세대의 특징은 그 사람의 그냥 성격이 아니고 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20세 초반 중반 이 젊은 층들을 보면은 감염병 같은 게 많았어요. 뭐 신종 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코로나19까지. 이런 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교를 못 가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였죠. 몇 년 동안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연애도 못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으로서 사회성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근데 살아오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고립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조사나 결과, 뭐 연구된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통념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온다. X세대가 한 13% 정도 됐고. 제가 지금 X세대. 네, 그러니까 고사회성 세대가
한 15% 전후라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X세대의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는 35%. 그리고 이제 젠지가 한 47%. 그 숫자가 높은 게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성이 높은. 오히려? 그렇죠. 젊을수록 사회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세대의 특징을 콜라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협력한다? 콜라보, 협력 이런 건데 콜라보 세대의 특징을 갖는 게 지금 G세대다. 오히려? 오히려 더 협력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걸 잘하고 팀플 같은 걸 잘하고 같이 이제 함께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훨씬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콜라보 세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문해력이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이 높을까요? 좀 작년 뭐 대표님 같은 분이 X세대가 문해력이 높을까요? 지금 작년들은 뭐가 문제냐면 해가 가면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1점이 낮아요. 오히려 10대 학생들은 문해력이 81개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3위.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뭐 언어도 막 만들어지고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지고 줄임말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작년은 잘 못하죠. 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요, 제가요, 왜요? 그건 왜 합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데 협력하잖아요. 일하잖아요. 돈 받잖아요. 그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블라인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한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X세대 때는 우린 지적도 안 공론을 만든다? 이거는 거의 뭐 빨갱이 수준이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공론을 만드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내가 에이전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거는 왜 그래요? 협력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돌발 업무가 터졌을 때 삼료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요? 왜 나한테 왜? 이걸 왜 시켜요? 제가요? 왜요? 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건데 예측 가능하지 않고 퇴근 30분 전에 돌발 업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협력하는 존재이면서 문제 제기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협력 개인이기 때문에 삼료라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삼료라는 게 약간 비아냥되는 얘기긴 하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걸 물어본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부분에 보니까 진짜 쇼킹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당 이야기. 앞으로 세대 갈등이 진짜 커져가지고 노인당 젊은당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젊은당은 노인당이 너무 싫어요. 노인당의 투표권을 제한하자. 20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2044년도에 27대 이제 총선이 이제 열리는데 70세 노인들의 투표권을 1에서 0.5로 조정하는 안을 냅니다. 노인 반만 투표하는 걸로? 네,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1인 1표제인데 노인들의 인구가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최소한 50%를 깎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 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에 이제 관심이 많고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이제 쪽수를 가지고 뽑잖아요. 그러면 이 뽑힌 사람은 당연히 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만 하는 정치인들만 그렇죠. 나올 거다. 기본적으로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게 될 것이고 노인 복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젊은 층은 이제 세금은 노인들보다 훨씬 많이 내는데 사실상 정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우리는 노인들의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노인들의 투표 가중치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안이하게 대처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뭐 세대 갈등 충돌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지금 1인 1표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운영이 될까?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대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랑 미래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그 변론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대가 2032년 이후로 정부가 기후변화
탄소 감축 그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탄소 감축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31년까지는 있는데 32년도부터는 아예 없다. 목표가 없다. 네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평등권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플레인티프라고 하는 그 이제 원고 있죠. 예. 원고의 이름에 이제 10대가 쫙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세대 형평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그런 국가 기구도 만들고 정치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네. 누군가 정부든 뭐든 하여튼 누군가 네. 좀 중재를 열심히 하라는 뜻 네. 같네요.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생존십 한 문장으로 또 하나 소개해 줄 만한 문장 없을까요? 다른 세대를 향한 지적질이나 분노, 네. 혐오가 아닌 단순한 협력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성숙이 가능하다. 뭐 확증 편향 같은 게 되게 문제잖아요.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만 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프리즘으로 다른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외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지적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적인 어떤 마음 자세만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겠다. 일단 그게 출발점이 되겠다. 그리고 각자가 협력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력 개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네. 너무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마라. 네, 네. 그런 얘기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포차에 찾아주신 술 손님은요, 국내 최고의 에너지와 자원 전문가 양수영 박사님이십니다. 오늘의 책이죠,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께서 네. 혹시 부동산 사기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밈이 돌기도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원 전쟁의 시대, 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높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네네.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종전하겠다, 내가 중재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네. 히토류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 분명히 자원이 네. 히토류라든가 그 밖에 자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트럼프의 행보는 결국 세계 에너지 시장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히토류에 그 트럼프가 좀 관심을 가진 이유는, 히토류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 흙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히토류가 흙이 아니고 희귀한 금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토류가 뭐 전자장비나 또 우주항공, 심지어는 또 군사 장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금속류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중국에 한 60-70%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히토류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마침 우크라이나가 히토류에 많이 매장돼 있으니까 히토류를 포함해서 광물 자원을 좀 챙겨야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소수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소수 난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히토류 같은 것은 그 우리나라 같은 그 IT 강국에서 네. 없어서는 않은 필수 광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히토류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에너지를 쓰는 쪽만 생각하는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일 최대 생산량이 있는 이 미국이 그동안에는 최대 에너지 또 소비국으로서 네, 자국 내수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왔다가 네,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많아지는 네, 순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순수출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일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수출을 더 많이 늘리겠다. 네.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서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과를요?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것입니다. 네.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서 유가를 낮춰서 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네.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민간회사가 하거든요. 네. 트럼프가 지난 대선 기간에 뭐라 그러냐면 드릴 베이비 드릴. 네.
얘들아 시추하자 이런 네. 뜻입니다. 예. 그런데 석유 회사들 입장에서는 시추해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네, 더군다나 셰일 가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 있는 유전하고 다릅니다. 여러 시추공을 많이 뚫어서 수압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 셰일 가스 업체들은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과연 미국 석유업계가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지만은 네. 그렇게 생산을 굉장히 느려서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적어도 이제 트럼프가 있는 기간에는 중동에서 뭐 원유를 감산한다 해가지고 그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은 트럼프가 못하게 할 거다. 그렇죠. 미국에서 어떤 그 유가를 갖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세계 에너지 시장과 탄소 업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은 그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는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까?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만 그렇죠.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예. 금리 인하가 가능한 거야. 제로 금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네.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봤을 때 네. 물가 상승률 떨어지다 못해 심각하게 목표 물가마저 밑으로 밑도네 네. 라는 환경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대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원유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그것으로 인해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를 유도시키는 네. 물가 안정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만큼 즉효약이 네, 없다. 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 깔려 있다는 네. 의견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두 번째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국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이 시장을 장악해야만 이제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시장을 먼저 진입한 다음 네. 가격을 나중에 올려놓는 네, 네, 네.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앞으로 네. 이런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의 향방은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 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해서 화석 에너지가 81%가 됩니다. 네. 석유, 천연가스가 한 60% 정도 되고요. 예. 엄청나게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쓰는데 전기 자동차를 이제 앞으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들어간다. 네. 결국은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탄소 감축도 중요하고 화석 에너지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또 좀 곁들이면 네. 그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다. 네. 친환경이니까. 하는데 전기의 60%가 화석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친환경이 아니에요. 네.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확한 정보가 부정확하죠. 난무하고 있죠. 부정확하죠. 예, 예. 수력, 풍력, 뭐 여러 가지 네.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대체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네, 그리고 특히 원자력을 네. 기반으로 한다면 네, 뭐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에서 마지막 단계 최종 에너지로 전기로 쓰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20%를 만드는 에너지다 이거죠. 나머지 80%는 자동차 연료, 석유화학 원료, 도시가스 맞아요. 이런 것들이 80%나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대체에너지는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화석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모두 늘려야 되는데 그걸로 화석에너지를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죠. 그 네. 부분은 20%밖에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예,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대왕고래 이슈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네, 이 대왕고래 이 프로젝트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팩트를 조금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네. 대왕고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용역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140억 배럴 있다.
온 국민들이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나라에 140억 배럴이라는 선물을 던진 게 아니고 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석유공사 꼭 탐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98년에 동해 가스전을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석유공사가 제가 퇴직한 이후에 98년 시출해서 거기서 가스를 찾았어요. 그게 동해 가스전이 됐습니다. 네. 17년 동안 생산을 했습니다. 네. 동해 가스전. 이거 잘 모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죠. 잘 모르죠. 17년 동안 천연가스를 생산했고 천연가스와 함께 그 원유의 일종인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초경질유가 있습니다. 원유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7년 동안 산유국이었습니다. 네. 제가 석유공사 사장 시절에 우리나라 동해 심해 탐사를 계속해야 된다. 제가 있을 때 시출을 항공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출하는 중간에 시추상에 문제가 생각해서 목표 지청에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퇴직하면서 동해 심해 탐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당부를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갑자기 140억 배럴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동해 탐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140억 배럴이라니까 이게 조금 미국 전체에 있는 확인 매장량이 480억 배럴입니다. 와.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에 140억 배럴이 있다. 지난번에 그 용역회사가 가이아나 유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한 10년 전부터 유전이 발견됐는데 하나가 아니고 한 30개 정도가 계속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지구상에서 발견한 유전가스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가이아나가. 네. 그런데 그 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이아나보다 더 많은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생대 백악기라고 있습니다. 쥐라기는 잘 아시죠? 예. 쥐라기 공원. 쥐라기 다음에 백악기. 예. 그게 하얀 스캄이 많이 퇴적되어서 백악입니다. 네. 백악기라는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만드는 아주 좋은 양호한 근호암들이 몇 군데 퇴적이 됐어요. 예. 그게 어디냐면은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근데 우리나라 동해는 중생대가 아니고 신생대 3기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이아나 같은 근호남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가이아나보다 더 많은 유전이 있겠다고 한 겁니다. 네. 천연 가스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그것도 초대형이 아니라 어느 규모 정도의 가스전은 기대할 수 있지만은 가이아나와 같은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을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공률 20%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지질학적 성공률, 영어로 Geological Chance of Success, GCOS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시출해서 석유나 가스가 있을 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면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100m일 필요도 없고 5m든 2m든 석유나 가스가 있는 층을 발견했다. 네. 그러면은 성공이에요. 이제 140억 배럴이 있을 거고 성공률이 20%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140억 배럴을 찾을 가능성이 20%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140억 배럴 있을 근호남도 없는 데다가 성공률이라는 게 140억 배럴이 있을 성공률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발견할 가능성, 그게 20%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참 안타까워서 석유공사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네. 동해 가스전을 갖다 17년 동안 생산을 했고 그럼 대충 이 정도는 판단할 능력이 있을 텐데 네. 용역회사가 140억 배럴 나오고 성공률 20%라고 할 거니까 이거를 그냥 들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전임 사장으로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팩트를 갖다가 제대로 석유공사 기술진이 좀 필터링을 해서 정확하게 위에 보고를 했으면은 이런 온 국민들이 뭐 140억 배럴 나오니 아니 뭐 이런 그 논란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대에 네.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 에너지 산업에 대응하기 혹은 네. 에너지 안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빈국이라는 거 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영국의 2배를 훨씬 넘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중요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태평스럽습니다. 전혀 맞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동해에 시출을 했다고 거기에 왜 돈을 갖다 붓느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에너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해야 됩니다. 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죠. 소비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 네. 즉 공장들이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도록 유럽 같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네. 정부에서 지원을 세금 지원도 해주고 융자 지원도 해가지고 그 공장들이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과소비국이니까. 네. 두 번째로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원자력 서로 싸울 게 아니고 네. 진보 정권하고 보수 정권하고 서로 그냥 이쪽을 해야 된다 할 게 아니고 둘 다 키워야 돼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둘 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예.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기후적 여건, 지리적 여건이 안 좋고 원자력을 하기는 우리나라 원자력이 이미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네. 원자력 발전 비율이. 네. 더 넓히가 더 확대하기 쉽지 않고 주민 소유수 문제, 핵 폐기물 문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국가 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아무리 늘려도 화석에너지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에너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에너지 산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봐서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 박정호의 잡식인 박정호입니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화준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잡식인의 지식을 채워줄 오늘의 책은 플래닛 아쿠아입니다. 먼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걱정하는 게 있죠. 바로 기후환경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점점 기후가 뜨거워지면서 전 인류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마 우리 저자분도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책을 집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어떤 맥락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제목인 것 같아요. 플래닛 아쿠아. 아쿠아라는 행성이 어디지? 라고 봤더니 우리 지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물의 행성은 우리 지구를 의미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기존에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땅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다 우리는 땅이죠. 네. 물은 흔하게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지구 밖에서 바라본 거는 이 책의 표지처럼 실제로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 물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작가는 물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책이 플래닛 아쿠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물의 행성이라는 인식이 왜 필요하다고 작가는 얘기하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지구를 구성하는 권역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대기권, 그리고 생물권, 암석권, 그리고 수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같은 분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자는 실제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 네 가지 권역 중에 수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가 증발을 해서 기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기권이고요. 그렇죠. 대기권이 암석권을 이렇게 그 풍화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토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네 가지 권역은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수권이 있다는 게 이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많은 오늘 이 프로를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나 한 번도 못 느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전 세계 지구상에 물이 70% 정도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0.1%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있고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감자칩 한 봉지에 가상수 185리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가상수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가상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저는 오히려 또 주목을 했습니다. 물 발자국이라는 거가 익숙치 않으시다면은 오늘날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배출하는 탄소 총 배출량이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전 국가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저희가 맥도날드는 그냥 버거를 먹는
그냥 회사죠. 예. 그렇다면 탄소 발자국이랑 탄소 배출량이 없을 것 같지만 고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예, 고기 소를 사육해야죠. 예, 사육하고 그럴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총 합치면은 그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감자칩 하나가 한 봉지에 가상수 185리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버터 450g에 무려 13,635리터가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이게 그 자체의 생산량이 아니라 순환 체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발자국을 내는가, 물 발자국, 탄소 발자국처럼 물 발자국을 내는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오늘날의 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더 큰 문제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전체 물의 0.1%밖에 안 되는데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바다, 강, 호수, 나무 등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이 7%씩 늘어난대요.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물의 양은 실제로는 늘어납니다. 절대적인 양은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요, 저희가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 그러죠. 북극 주변이랑 이런 데서는 실제로 염분이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염분 농도가요. 그 정도로 물의 양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물의 양은 늘어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구 순환계에 있는 물의 양은 많아지고 있지만 저희가 언제 어디서 물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고 그걸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의 양은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균등하게 물이 좀 순환되면 좋은데 한 번에 확 쏟아 부었다가 다 흘러가 버리고 또 물이 필요한 어떤 특정 기간에는 가뭄질 정도로 물이 뭐 어떻게 순환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더 큰 문제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수령 문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슬슬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유목 시대와 임시사회. 이 두 단어도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신유목 시대랑 그리고 임시사회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류는 수렵 채집에서 유목으로 왔었죠. 그리고 정주사회가 되는데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그렇게 됐었는데 다시 앞으로는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요, 제레미 리프킨은 저희가 특히 위도가 이제 적도와 그리고 아열대, 온대 기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기후가 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반구를 중심으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후를 찾아서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물이 부족한 건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입국도 허용해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장을 넓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요 사실 물 때문에 입국해요. 아니면 기후 환경이 변화돼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물다 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일종의 기후 여권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아, 작가님께서 아마 교수님을 꼭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책에서 그런 걸 제안해 두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일례로 독일 정부에서는 이런 물 때문에 조금 난민을 받아주고자 하는 그런 여건을 시범적으로 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걸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요,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물 문제로 이민을 오거나 혹은 난민이 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책 구절 하나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챙겨왔습니다. 334페이지에 여기 있네요. 물은 상업적 자원이 아닌 지구상의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제고해야 마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업의 법인격을 부여했듯이 자연에도 법적 인격, 이걸 부여하자는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네, 법적 인격을 부여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책의 막바지에
그 이제 플래닛 아쿠아를 약간 이야기를 매듭 지으면서 이러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국가들, 인도 같은 국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적 지위, 그 기후 여건 이야기처럼 아직 제한 수준이고요. 그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 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권리였고요. 그게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 작가는 법적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질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는 작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인격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자산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어야 누군가 그걸 침해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요즘 같은 국제사회 분위기에서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가는 그래서 대안도 조금 놓긴 합니다. 이 책에서 또 역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커먼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먼드. 네, 커먼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어로 우리말로 이제 공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유지는 뭐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 이런 걸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작가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유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놀이터라던가 그런 것처럼. 근데 공유지의 비극은 여기서 예시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닌 아무도 주인이 없는 바다 같은 거, 원양어선들이 갈 수 있는다 그러면 이제 그 어족 자원이 고갈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극으로 만들지 말고,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잘 공유지를 관리를 해서 좀 희극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작가의 이야기인데, 그게 근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법적 인격을,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작가의 이야기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좀 제가 한 겁니다. 네. 아니,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시죠. 자,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수권의 재편성. 그렇다면 지금 당장으로는 수권의 재편성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대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까운 거로부터는요, 저희가 물을 아끼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물을 아낀다는 게 이제 시스템화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도 책에서 인상 깊게 보셨겠지만, 뭐 스펀지 시티라던가, 스펀지 시티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도시 자체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은 게 뭐 아스팔트 이런 게 있죠. 근데 아스팔트를 없애고 그걸 흙으로 한다 그러면 비가 오면 토지가, 그리고 지구가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스펀지처럼 머금걸 수 있죠. 도시 계획을 하거나 그럴 때 도시를 스펀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더 물을 머금을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서 건물이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건 일단 인프라의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실 작가가 최근 몇 년간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지난 몇 년간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분산 경제였습니다. 아마 작가는 조금 민주주의랑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이데올로적인 게 조금 분산 민주주의 그리고 분산 경제 같은 걸 많이 최근 몇 년간은 특히 많이 했고요. 과거에서부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도 분산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은, 특히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분산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문장을 꼽는다면 어떤 문장 꼽으세요? 저랑 한번 또 보시죠. 제가 221페이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밑에 또 문장입니다. 한번 교수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빠르게 온난화하는 기후와 재야생화되는 숨은 순환은 이제 뉴노멀이다. 이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단어가 나왔죠? 뉴노멀. 그러니까요. 네, 뉴노멀이라는 아주 핫한 키워드가 나왔고, 제가 여기서 재야생화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킨이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재야생화입니다. 네. 저희가 물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잘 흘려보내고 관리랑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조화롭게 하는 대상으로 하면서 그걸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재야생화입니다. 저희가 야생이란 말이 나쁜 거는 꼭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물을 야생화시키자 그래서 재야생화라고 하는데 뉴노멀과 재야생화가 둘 다 들어가는 문장이어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재야생화가 새로운 표준 이게 된다라는 말, 이것도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